안녕하세요.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썰맘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난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아직도 가시지 않는 황당한 마음에 피식 웃음이 터져 나오네요. 어쩌면 이 사연을 들으실 썰맘 구독자 중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 제게 핀잔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지금은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던 건지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였어요. 결국 그런 좋은 마음이 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요. 아무튼 모든 일은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용기를 내서 공유하는 만큼 애청자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연예인이나 캐릭터를 스티커로 제작해서 아름아름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고 나중에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저희 회사가 개발한 캐릭터들은 다양한 분야로 파생됐고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업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제 나이에 비해선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회사를 위한 사업도 가지고 있어요. 매년 매출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혹시 어린 나이에 그런 성공을 거뒀으면 자만하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분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거둔 성과에 감사해야 하며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 중독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겐 연애보다 일이 우선이었고 결혼은 남자가 아닌 일과 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네요. 그러던 저에게 연애의 감정이 피어오른 건 순전히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제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신호위반을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던 겁니다. 자칫하다간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사고였어요. 운이 나빴다면 제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뻔뻔하게도 큰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고개 숙이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웬 남성 한 분이 다가와 시시비비를 가려주더군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한 거라며 제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증인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기꺼이 증인이 돼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주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제 사고를 목격한 그 남자는 상대편 운전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격분했고 도리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나섰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제대로 된 사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며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된 인연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2번, 3번 더 만나게 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 남자가 제 마음을 빼앗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좋은 선자리나 소개팅 자리도 마다했던 저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집신도 제 짝이 했단 말이 있나 봐요.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뜨거운 사랑을 했던 우리 두 사람은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잘 나가는 사업가가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제 주변에서는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뭔가 약점 잡힌 게 아니냐, 그 남자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경영 수업을 맡고 있는 재벌 3세라더라.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는 거다 등등. 별의 별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구설수에도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남의 말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저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능력 있는 며느리를 아주 대환영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는 듯 저만 보면 한방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환영받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서울의 50평대 아파트, 혼수 예물 등등 경제적인 부분은 거의 다 제가 부담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준비가 미흡했던 탓도 있었고 그렇다고 시댁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제가 다 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들으면 또 왜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하냐고 쓸데없는 말들이 나올까봐 남편과 적당히 입을 맞춰서 결혼 비용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 맨입으로 아들 장가를 보낸 시댁에선 절 황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 그렇게 생각하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 걸로 생색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 왔니? 어떡해, 요즘 사업하느라 많이 힘들지? 뉴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불경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어떤지 모르겠네. 네, 저희는 주로 매출이 외국에서 나와서 국내 경기는 많이 안 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 좀 받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드시라고 제가 잘 아는 한의원에서 약을 좀 지었는데 워낙 유명한 데라서 괜찮을 거예요. 드셔보시고 효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또 지어드릴게요. 어머,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깊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기력이 딸려서 고민이었는데 우리 며느리 덕분에 몸보신하게 생겼네. 지난번에 챙겨준 영양제도 정말 좋더라. 암튼 고맙다. 잘 챙겨 먹을게. 저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여러모로 신경 썼어요. 시부모님 용돈으로 한 달에 200씩 챙겨드렸고 때 되면 시부모님 한약이나 영양제도 사다 드렸네요. 취준생인 신우에겐 용돈도 두둑하게 쥐어주었고요. 이만하면 잘나가는 며느리 역할은 톡톡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도 그런 제게 무척 고마워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단 게 그런 제 호의가 마치 권리처럼 변질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제게 점점 바라는 것이 많아졌고 특히 시어머니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 경선아. 지난번 네가 데리고 간 청담동 피부과 있잖니? 거기서 피부 탄력 시술을 맞았잖아. 그거 효과가 정말 좋더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보기엔 한 20회 정도만 더 받으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서 말이야. 어때? 그 정도는 우리 며느리가 해줄 수 있지? 아, 그래요? 그런데요, 어머니. 제가 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시술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받으면 오히려 피부만 더 약해질 것 같은데요? 그럼 돈 낭비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 정도만 하시고 내년에 다시 끊어드릴게요. 아니, 좋은 건 많이 하면 좋지 뭘 그래. 혹시 너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 아, 네. 이런 건 돈이 좀 아깝네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게 뻔한데 그런 돈을 왜 써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보니까 안에서 줄줄 새는 비용을 줄이면 정말 크더라고요. 필요한 곳엔 돈을 꼭 쓰지만 불필요한 곳엔 돈을 쓰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내년까진 피부과 말씀은 마세요. 아셨죠?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제 모습을 보고 다소 놀란 듯 했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돈 많은 며느리 지갑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척척 열릴 줄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제 기준에 부합하면 가족들을 위해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호구를 잡히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드려야 시부모님의 노골적 요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욕심은 쉽사리 멈추지 않았어요. 툭하면 뭘 해달라, 툭하면 뭘 사달라. 밑도 끝도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요구사항에 골머리를 써봤네요. 그럼에도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에게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 해드리는 건
강요가 아닌 제 선택사항이었죠. 그 부분을 막무가내 시어머니에게 인지시켜드리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얘 며느라, 혹시 말이야, 다음 달 용돈을 미 좀 당겨받을 수 없을까? 다른 게 아니라 네 신우가 이번에 카드값이 빵꾸 났다고 손을 벌리지 뭐냐. 아유, 걔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술만 마시러 다니더니 결국은 사고를 쳤어. 그래도 어쩌겠니? 애를 저대로 냅둘 순 없잖아. 네가 이번에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면 자신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용돈을 당겨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 어머님은 다음 달 쓸 용돈이 없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말 말고 그냥 좀 해주렴. 어차피 줄 돈인데 미리 좀 해주면 어때서 그래? 어차피 줄 돈이라뇨. 어머니, 제가 용돈 200씩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아니, 넌 시애미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꼭 그렇게 따박따박 따져 물어야겠니? 그냥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 아닌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가씨를 돕는 게 아가씨를 진정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유, 됐어. 거참 듣다 보니까 너무하는구나. 내가 잘난 며느리를 보는 바람에 아주 별소리를 다 듣는다. 됐으니까 이만 끊어라. 시어머니는 성질을 버럭 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해드리는 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싹 다 잊어버리고 제가 해드리지 않는 것만 콕 집어서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매번 열리는 물주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네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남편까지 제게 하자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행동이 무척 무례하며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죠. 전 그런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당신 돈 좀 번다고 너무 유세 떨지 마라. 돈 많은 며느리는 시부모님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니? 누가 함부로 했다 그래? 아닌 건 아니라고 똑바로 말씀드리는 게 잘못이야? 그럼 내가 어머님이 해달라는 건 다 해드려야 되는 거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은 돈이 최고지. 돈만 들이면 전부 다 해드리는 것 같지? 너 그거 정말 큰 착각이다. 부모님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야말로 당신 어머니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나한테 돈만 바라시던데. 그리고 그걸 거절하면 지금처럼 성질을 부리시는 거고. 그런데도 내가 잘못한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유, 됐어. 내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관도자, 관도.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과의 갈등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서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저희 부부관계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다고 제가 화해 손길을 내밀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차가운 반응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냉전이 한 달쯤 넘어가니까 이젠 제가 너무한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냥 그깟 몇백만 원 시어머니한테 해드리고 말걸.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게 전부 제 탓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화해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제게 생각지 못한 변수가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퇴근을 한 후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카톡을 보게 됐는데 내용이 좀 이상한 겁니다. 남편 핸드폰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던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고 정체 모를 여성에게 온 메시지를 전부 다 읽게 되었죠. 그리고 마치 연인처럼 주고받은 두 사람의 대화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차마 이 자리에서 밝히기 힘들 만큼 민망하고 남사스러운 내용 투성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남편에게는 저 모르게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 얘기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외도가 제게도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도 자신의 외도를 고백하더군요. 그래, 나 여자 생겼다. 당신처럼 돈만 밝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순수하고 착하고 남자를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여자 만났다고. 어차피 이렇게는 거 할 수 없지. 우리 이혼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 알았으니까 더 늦기 전에 갈라서서 각자 인생 살자고. 남편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전 제 인생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그저 헛심을 쓴 것이나 다름없었죠. 적어도 남편이 사과라도 한마디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뻔뻔한 남편 놈은 사과는커녕 차라리 잘됐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시비 걸었던 이유를 알겠는 겁니다. 남편은 그 일을 명분 삼아 저와 헤어질 심산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저한테 바람을 피운 게 발각이 된 거였고요. 어차피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다 해왔으니까 재산 갈라먹을 것도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좋게 합의 이혼하자. 설마 능력 있는 당신이 위자료 소송까지 할 생각은 아니겠지? 당신도 알잖아. 나 탈탈 털어도 땡전 한 푼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헤어지자고. 너무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너무나 큰 배신감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혼 소송이고 뭐고 하루라도 빨리 이 지겨운 악연을 끊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뒤늦게 남편과 저와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제게 달려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선아, 태경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아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지. 니들끼리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어떡해? 근데 세아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부부의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니? 태경이가 100번 잘못했지만 이건 진짜 아니야. 어머니, 그 사람 바람을 폈다고요. 그리고 이혼도 그 사람이 먼저 요구한 거고요. 근데 저보고 어떠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정말. 경선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미를 좀 줘라. 내가 당장 태경이 자식 끌고 와서 네 앞에서 무릎 꿇을 테니까 제발 기회를 좀 주렴. 어머니,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 이혼 도장 찍었고 이제 남남이라고요. 그깟 서류가 무슨 의미가 있니? 네가 용서만 해준다면 재결합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태경이 걔가 여우한테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까 넌 그냥 기다리기만 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셨어요. 하지만 제가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여자한테 정신이 팔렸고 엄마는 본에 정신이 팔렸으니 어떻게 보면 모전자전이라고나 할까요? 아들의 무릎 꿇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시어머니가 한참 연락이 없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이혼한 남편에게서 대신 연락이 왔어요. 야, 오경선, 너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엄마가 저 난리냐? 그런데 꿈깨, 나 너랑 다시는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도 네 편 아니야. 엄마도 이제 손자 좀 보셔야지. 너랑 살다간 대 끊기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랑 재결합하고 싶다는 생각 가졌다면 빨리 정신 차려라. 알았지? 그럼 끊는다. 지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남편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혼하기 전
우리에게 애가 생기지 않아서 산정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편의 정자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의 정자가 보이지 않는 무정자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검사 결과를 직접 듣지 못한 남편은 불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이후에도 남편이 좌절에 빠질까봐 따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겐 하늘에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모양이라고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애둘러 얘기했죠. 당시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다고 말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남편은 애를 가지지 못하는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굳이 헤어진 남편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건 시어머니건 그저 이제 제 인생에서 사라져주기만을 바랬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네요.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왈가왈부해서 뭐가 남겠어요. 하지만 귀엽고 제 뒷목을 잡게 만든 사건은 몇 달 뒤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심경 정리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사업은 직원들한테 맡겨두고 친구랑 여행도 다녀오고 밀린 영화와 책도 보면서 제 심신을 안정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무심코 받았는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태경 씨 전 와이프 되는 분이시죠? 전 지금 박태경 씨랑 살고 있는 임미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쪽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거신 거예요? 저희가 대화를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대화를 못 나눌 건 또 뭐가 있어요. 제가 그쪽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부탁이요? 그쪽이 저한테 부탁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쪽이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미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쪽이 애를 못 가진 건 박복한 그쪽 팔자고 전 오빠랑 사귀 막 치자마자 애가 생겼으니까요. 암튼 그렇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으면 깨끗하게 지워달라는 말씀 드리려고요. 이런 말이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서류상으로 정리를 했다곤 하지만 어쨌든 그쪽이랑 결혼 생활을 2년이나 했으니까 이런저런 추억도 있을 테고 말이에요. 혹시나 오빠가 그쪽한테 연락을 해도 깔끔하게 행동해 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 부탁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당당한 태도도 황당했지만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말도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요. 남편은 분명 무정자증인데 임신을 했다뇨. 남편의 병이 저절로 치료가 되지 않는 한 그 애는 남편 애가 아니란 뜻이 되는 거죠.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일부러 저한테 전화까지 걸어서 단속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있어도 있는 것 같다는 촉이 확 오더라고요. 이혼한 남편 팔자도 참 기구하던 생각이 들더군요. 저를 버리고 만난 여자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애를 임신해서 식구들을 다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나쁜 짓은 하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를 하나 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집에 찾아올 손님이 없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떡 하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웬일이세요? 마침 집에 있었구나? 잘 됐다. 일단 시원한 거나 한 잔 내와봐. 하도 급하게 왔더니 목이 탄다 타. 몇 달 만에 본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소파에 앉으시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찬물 한 잔을 내어드렸죠. 시어머니는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나서야 절 찾아온 이유를 말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내가 너한테 괜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단다. 상의할 일이요? 이제 와서 저랑 상의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태경이 처가 이번에 임신을 했지 뭐냐. 아유, 태경이가 너랑 살 땐 내 복엔 손주는 없겠구나 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임신을 하니까 드디어 대를 이을 손주가 생겼단 생각에 요즘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냐고요? 그래, 나도 안다. 네 귀엔 이런 말이 불편하게 들리겠지. 하지만 넌 모든 걸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지. 솔직히 네가 며느리 아내 노릇을 한 게 뭐가 있어? 안 그러니? 사실 넌 일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어쩌면 애가 안 들어선 게 항해난 걸지도 모르지. 아니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데요? 아유, 그렇다고 내가 널 탓하려고 온 건 아니고 너희들 합의 이혼한 거 말이다. 내가 미용실 원장한테 들은 얘긴데 사실은 태경이가 그렇게 빈손으로 나올 일이 아니었더라고. 아무리 네가 혼수로 신혼집도 하고 세간도 마련했다지만 오면이 함께 산 날들이 있으니까. 그 뭐더라? 재산, 기업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만. 네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남편의 노력도 있었단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사는 동안 재산이 늘었으면 그걸 나눠야 한단 거야. 하지만 니들 이혼하면서 태경이는 재산 분할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잖아. 애가 그냥 순둥순둥하기만 하고 물러 터져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혼 도장만 찍은 거지.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 해달라는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재산 분할까지는 아니어도 네 능력이면 태경이 잘 살라고 아파트 하나쯤은 해줄 수 있지 않니? 걔들 지금 월세 살고 있다. 지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하지만 이제 애 키우려면 그래도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널 직접 찾아온 거야. 경선아, 그래도 우리가 예정이 있잖니. 니들이 비록 끝은 안 좋았지만 그건 쌓아온 점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눈 딱 감고 태경이한테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해줘라. 또 그 정도 능력 있잖아. 그럼 재산 분할이고 뭐고 싹 다 잊어버리고 살 테니까. 알아보니까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게 나중이라도 소송으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 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슨 법정까지 가겠어. 네가 애도 못 낳았는데 이제 우리 집에 이을 내 손주 집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서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자. 응? 전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기함하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 집 식구들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바람나서 헤어진 며느리에게 당당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더구나 아들이 무정자증인 줄도 모르고 상간녀가 임신을 했단 소식에 저렇게 반색하는 걸 보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머니 새 며느리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새아가 집에? 아니, 거긴 왜? 제가 집을 내드리려면 거기서 살 사람 취향도 알아야 하고 또 살림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럼 좋잖아요. 그래.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니 정말 고맙구나. 하긴 네가 옛날부터 여장부이긴 했지. 그래. 어차피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지금 나랑 당장 같이 가자. 네, 알겠어요. 그럼 저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제가 미쳤습니까? 바람난 남편에게 아파트까지 해주게요. 전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한 후 오래전부터 보관해둔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챙겼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상간녀에게 그 진단서를 보여줄 생각이었죠. 그렇게라도 진실을 밝혀야 제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 여자가 사는 집에 가자고 했던 겁니다. 이후 직접 차를 몰고 그 여자와 전 남편이 산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전 남편 진단서를 내던질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드디어 전 남편이 산다는 집에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눈 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남편의 상간녀는 거의 반 낫대로 거실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우통을 홀라당 벗은 낯선 남자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 도대체 누구랑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마가이언을 만나. 너 지금 바람 피우니? 우리 태경이랑도 바람 피서 만나더니 또 바람 피는 거냐고? 그게 아니야. 얘는 저랑 친한 친구인데 그냥 놀러 왔다가. 뭐라고? 넌 친구끼리 홀라당 걷고 만나니? 아이고, 내가 미쳐 죽겠다. 태경이 이놈이 초강기 쳐버리고 엉뚱한 여실에 만나서는 아이고 미치겠네 미치겠어.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더니 자기 가슴에 치시더군요. 저조차도 그 여자의 행태에 기가 막혔으니 시어머니는 오죽했겠습니까. 화가 난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놀란 그 남자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후다닥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옌미연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임신한 몸으로 바람을 피우니? 네가 태경이 애를 가져놓고 이런 짓이 벌이면 안 되지. 천벌 받고 싶어서 그래?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도 더워서 옷을 좀 벗고 있었을 뿐이에요. 에라이 썩을 12월에 누가 덥다고 옷을 벗고 있어. 너 정말 나 죽는 꼴 볼래? 제가 몸에 좀 열이 많아서. 시끄러워.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아이고.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뱃속에 있는 태경 씨 애만 생각하세요. 저 정말 아무 뜻도 안 했다고요. 늘 상간녀는 시어머니에게 변명하느라 바빴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누군지 묻지도 않는 걸 보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애가 태경 씨 애가 아니니까 문제죠. 아니 경선아, 그게 무슨 소리냐. 혜경이 애가 아니라니. 태경 씨는 애를 가질 수 없는 몸뚱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임신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얘는 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야. 태경이가 왜 애를 못 낳아? 니들이 애를 못 가진 건 다 니 탓이잖아. 그걸 왜 태경이한테 뒤집어 씌워? 그거야 어머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이미 오래전에 산정검사 다 해봤는데 태경씨 무정자증이래요. 어머니 아들이 정자가 없는 남자라고요. 뭐라고? 아니 그게 정말이냐? 그럼 제 뱃속에 있는 애는 뭐야? 설마? 그러자 이번엔 상간녀가 선산에 치며 격하게 항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우리 오빠 전 와이프제. 그래서 복수심 때문에 이래. 우리 애는 틀림없이 오빠랑 나 사이에서 생긴 애라고. 왜 우리 오빠가 무정자증이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있지. 자, 눈깔 있으면 한번 제대로 봐봐. 네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보라고. 전 백에서 남편 진단서를 꺼내 상간녀에게 던져버렸어요. 상간녀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란 진단서를 보며 손을 발발 떨더군요. 이건 조작이에요. 전현이 절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라고요. 궁지에 몰린 상간녀가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명확한 증거를 본 시어머니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럼 미연이가 태경애를 임신한 게 아니라 엉뚱한 놈애를 임신한 거구나. 아이고, 난 그것도 모르고.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전현이 속인 거라고요. 상간녀는 펄펄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린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아주머니 아들 박태경 씨가 도대체 어떤 여자한테 홀려서 저랑 이혼을 하고 가정을 파탄냈는지 제대로 아시겠냐고요. 그리고 아주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귀하다지만 저한테 와서 아파트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양심이 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줌마 집태는 이미 쫑난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이간에도 혼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군요. 집안 핏줄을 잃을 손주가 알고 보니 엉뚱한 시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생각에 등을 돌려 그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들은 소식이지만 전 남편은 자신을 속인 그 여자와 결별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그제야 자신의 심각한 결함을 알게 됐다죠. 그 이후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줄기차게 연락해왔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달라, 진정한 며느리는 역시 너밖에 없었다 등등 가당치도 않은 말들을 해가며 절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들의 감언이설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라면 진절머리가 나는걸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제 일을 하며 행복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 식구들은 제 인생에서 지은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지만 과거보다 훨씬 찬란하고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